어느 회사에서 한 부지에 A, B, C의 세 공장을 세워 세대의 급수 펌프 P1, P2, P3로 다음 계획에 따라 급수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을 잘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도 이제 시퀀스 문제 중에서 5번 이상 출제됐을 정도로 변형되어서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는데 뭐 정확히 이 계획이 변경되었다기보다는 이 문제, 소문제에 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 소문제가 뭐 2문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것을 물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표를 채울 줄만 알면 뒤쪽에 있는 논리식이라든지 진리표를 채우는 것 그리고 미완성 시퀀스 밸류들을 완성하는 것까지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소문제가 바로 이 진리표를 완성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 진리표는 어떤 것을 보고 완성시키냐면 바로 이 세 개의 조건을 보고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계획을 보시면 모든 공장 A, B, C가 휴무일 때 자, 휴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표에서 0으로 나타내고요. 가동하는 것을 진리표에서 하이 1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장 A, B, C가 휴무라는 것은 A, B, C가 0일 때, 모두 다 0일 때 P1은 가동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는 그 중에 한 공장만 가동할 때, 즉 001, 010, 100 일 때는 어떤 거예요? 한 공장만 가동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P1을 가동시킨다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가동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2를 보겠습니다. P2는 모든 공장 A, B, C 중 어느 것이나 2개의 공장만 가동할 때 P2가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2개인가요? 아니죠. 2개인가요? 아니죠. 2개인가요? 아닙니다. 2개 맞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111, 11일 때 P2가 가동이 된다. 자, 그리고 모든 공장 A, B, C가 모두 가동할 때에는 P3만 가동한다. 결국에 111일 때만 P3가 가동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파란색. 자,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놓겠습니다. 0, 0, 0, 0, 0, 0.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소문제는 뭐예요? 미완성 시퀀스 도면의 접점과 그 기호를 삽입하여 도면을 완성하라는 것인데 도면을 완성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논리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논리식을 간소화해서 나타내는 게 이 도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식을 간소화하는 방법에는 논리식의 간략화라고 하는 그런 정리 방법도 있지만 더욱더 간편한 카르노 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P1만 좀 예시를 들어보면요. 자, P1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식을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A, B, C가 다 0이니까 A바, B바, C의 바가 되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001이니까 A바, B바, C 플러스 A바, B, C의 바, 그 다음에 A의 B바의 C의 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논리식을 간략화하려면 여기에 뭐 똑같은 논리식을 한 번 더 더해줘서 묶어서 결합법칙, 분배법칙에 따라 정리를 해주는 그런 간략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익숙치 않으면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이 똑같은 것을 논리식을 더하는 거, 즉 예를 들어서 A에다가 A를 더하면 A가 나오고 뭐 A, B에다가 A, B를 더하면 A, B가 나온다는 이런 논리식의 정리를 응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심자일수록 더욱더 어려운데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카르노 맵을 그리는 겁니다. 카르노 맵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특히 세 개의 입력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A, B라는 입력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C라는 입력을 하나만 씁니다. 이렇게 C. 그 다음에 A, B의 입력을 하나씩 처음부터 쓰는 거예요. 자, 0, 0일 때, 0, 1일 때, 1, 1일 때, 1, 0일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넘어갈 때 왜 0001, 1011이 아니라 0001, 1110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카르노 맵을 그릴 때는 이 두 가지 입력이 둘 중에 하나는 옆 칸으로 넘어갈 때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0001 됐죠?
1로 바뀌었지만 이 왼쪽에 있는 A는 0이 유지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0에서 1로 바뀌었지만 이쪽에 있는 1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 고정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0, 1 다음에 1, 0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0도 1로 바뀌고 1도 0으로 바뀐 거예요. 둘 중에 둘 다 겹치는 부분이 없거든요. 카르노 맵은 입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쭉 이어져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놀이동산 가면은 티켓 이렇게 손목에 감아주죠. 처음과 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결돼 있습니다. 카르노 맵도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C를 지금 세로축에 적었는데 여기는 0과 1로 이렇게 나눠 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뭐냐면은 우리가 P1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P2라는 것도 나타내 보고 P3라는 것도 나타내 보는 건데 P1만 먼저 대표적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왜냐? P1이 가장 복잡하거든요. 개수가 제일 많잖아요. 그쵸? P1만 해보면 A, B, C가 0일 때 1이라는 겁니다. A, B, C가 0일 때 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B가 0이고 C가 1일 때 0, 0, 1일 때 0, 0, 1일 때 1. 그쵸? 자, 그 다음에 0, 1, 0 0, 1, 0일 때 1. 그 다음에 1, 0, 0일 때 1, 0, 0일 때 1. 나머지는 뭐예요? 0이에요. 0.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묶어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묶죠? 먼저 이 두 개를 묶어줍니다. 카르노 맵은요. 2의 거듭 제곱만큼 묶어줘요. 2, 4, 1부터 해서 1,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묶는 건데 대부분 이제 보통 2개 아니면 길게는 4개까지도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이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빨간색으로 묶었고요. 빨간색으로 하나 더 묶어야 되면은 이쪽에 있는 1과 여기 있는 1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둘이. 여기도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만납니다. 그럼 지금 제가 몇 번 묶었어요? 3번 묶었죠, 3번. 자, 3번 묶었을 때 카르노 맵에서는 변하는 값은 무시해줘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자, 이 위아래만 기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 위아래 1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빨간색 원만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A, B는 이 빨간색 원에서 A, B는 어떻습니까? 항상 고정이었죠. A는 0이고 B가 0인 거는 이 빨간색 세로 원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C는 어떻죠? 0이든 1이든 빨간색 원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냐면 카르노 맵에서 이 A, B, C 이 빨간색 원 요거에서는 A, B는 항상 0이어야 하지만 C는 0이든지 1이든지 간에 관여를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첫 번째 빨간색 논리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C는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A와 B가 0, 0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P1이라고 하는 것이 A와 B가 0, 0이다. A바 B바가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이거와 더불어서 자, 0, 1일 때와 0, 0일 때 이렇게 가로 빨간 선 있죠? 자, 빨간 원을 보면은 A는 0이고요. C는 항상 0이었어요. 왜냐? 이 원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B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B는 바뀌었는데 빨간색 원이 1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B는 영향을 마찬가지로 주지 않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뭐라고 하면 돼요? A 바에 C의 바. B는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여기랑 여기예요. 그쵸? 그럼 여기랑 여기 비교해보면 마찬가지로 B와 C는 둘 다 0인데 A는 0에서 1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A는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B 바의 C의 바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비로소 간략화할 수 있겠네요. A바 B바 남겨두고요. 플러스 A바의 C의 바, B바의 C의 바인데 C의 바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A바 플러스 B바의 C의 바가 되는 거죠. 이게 P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P2를 먼저 보면은 P2를 보시면 이렇게 A에 B, C가 있을 때 A는 0이에요. 그러면은 A 바 B, C 플러스 여기는 A의 B 바의 C죠. A, B 바의 C 플러스 이쪽에는 A, B의 C의 바죠. A, B의
C의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A바에 BC가 있고요. A바에 BC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미완성 시퀀스 회로도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주어진 도면에 따르면 접점은 A바에 BC가 있어요. P2 쪽이잖아요. A바에 BC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거 맞네요. 그대로 쓸게요. 자, 그러면 뒤쪽에 A에 B의 바에 C가 있죠? 자, 그러면 보시면 A에 B의 바에 C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은 A에 B에 C의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간략하게 더 하려면 이 뒤쪽을 먼저 묶어줘야 되는데 A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하면 A 바에 BC 플러스 A의 B 바에 C 플러스 B의 C의 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2를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P3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P3는 뭐예요? 그냥 P3는 A, B, C가 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표를 지금 다음과 같이 채웠고 미완성 도면의 접점과 그 기호를 삽입하여 도면을 완성하라는 것인데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먼저 이곳에 뭐라고 넣어야 되냐면 아까 전에 P1을 우리가 뭐라고 정리했냐면 A바에 B바 플러스 A바 플러스 B바에 C의 바라고 했습니다. 자, A바 B바 플러스 또는 A바에 C의 바. 근데 여기 병렬로 뭐가 있어요? 뭐 하나가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A바와 병렬로 연결된 B의 바가 있네요. 아, 그럼 여기가 B의 바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A의 B의 바에 C였습니다. 그럼 여기가 B의 바가 됩니다. 왜냐면 이 P2를 보시면 A 바 B의 C는 여기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A의 B 바의 C니까 A의 B 바의 C가 되고 자, 여기는 A, B의 C의 바니까 A, B의 C의 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A, B, C는 P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소문제는 B바의 B바의 C의 바라고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문제는 P1과 P3의 출력식을 가장 간단한 식으로 쓰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까지 써드렸던 그런 식이 가장 간단한 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히 카르노 맵을 쓰면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복잡한 간략화식을 쓰지 않고도 쉽게 최소화된 논리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 카르노 맵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문제도 시퀀스 문제인데 이런 논리 회로와 결합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논리 회로의 진리표를 쓰고 그것을 이용해서 논리식을 구하고 미완성 시퀀스 회로도까지 완성하는 이러한 문제도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진리값 표는 3개의 리미트 스위치 LS1, LS2, LS3의 입력을 주었을 때 출력 X와의 관계표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리미트 스위치 1, 2, 3에 따른 입력에 따른 X 출력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0001, 011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의 입력이기 때문에 출력이 8개로 나온 거예요. 2의 세제곱만큼.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진리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카르노 맵을 작성하라는 게 1번 소문제였습니다. 자, LS1, LS2가 위에 입력으로 주어져 있고요. LS3는 세로의 입력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00, 01, 11, 10. 카르노 맵은 이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0, 0일 때 그리고 0, 1일 때 0은 고정으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0, 1일 때 1, 1일 때 1은 고정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1, 1일 때 1, 0일 때 1은 고정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1, 0은 0, 0일 때 0을 고정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카르노 맵은 옆에로 넘어갈 때 하나의 변수는 꼭 고정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자, 카르노 맵을 쓸 때는 그냥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자, 0, 1, 1, 즉 리미트 스위치 1이 0이고 나머지는 1일 때 x는 1이더라. 그러면은 0, 1, 1일 때 여기가 1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1, 0일 때 1, 0, 1일 때 여기네요. 자, 그 다음에 110일 때 110일 때는 110일 때니까 여기네요. 자, 111일 때는 111이니까 여기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카르노 맵을 묶을 필요가 있겠네요. 묶을 때 어떻게 묶죠? 2의 거듭 제곱만큼. 뭐 1,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묶죠? 그럼 2개 묶어주시고 3개는 없어요. 그런 거. 2개 또 다른 걸로 또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빨간색으로 이번에도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몇 번 묶었죠? 3번 묶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소문제는 이 논리식을 작성하라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가 이제 5번 이상 출제되면서 변형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변형될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논리식을 쓸 때 간략화해서 쓰시오라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문제 보시면 무접점 회로를 완성하라는 것인데 논리 접점의 수를 최소화해서 만약에 무접점 회로를 구성해라 아니면은 이 입력 논리 게이트로 구성해라 라고 한다면 답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두 번째 소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리식을 최소화라는 말은 없고 그냥 논리식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한 논리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110일 때 1이니까 자, 이런 것을 노란색을 기준으로 한번 써보면 자, 노란색일 때는 LS3는 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LS1과 2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논리식 X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항상 논리식을 쓸 때는 출력을 좌변에 써야 됩니다. 자, X는 LS1 그리고 LS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원을 보겠습니다. 파란색 원을 보시면 LS2는 1로 고정, 그 다음에 LS3도 1로 고정이니까 LS1은 무시해도 되겠네요. LS2, LS3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원을 보시면 LS1은 1로 고정, LS3는 1로 고정입니다. LS2는 무시할게요. 자, LS1 LS1 LS3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사실 보시면 논리 게이트가 몇 개 쓰였는지 볼게요. 하나, AND 게이트 하나 있죠? OR 게이트 하나 있고요. AND 게이트 하나 있죠? OR 게이트 하나 있고요. AND 게이트 하나 있습니다. 그럼 몇 개 쓰였습니까? 논리 게이트 5개 쓰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최소화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묶어줘야 돼요. 묶어줘야 돼요. 보시면은 LS1, 2 있고요. 여기 LS1, 3가 있습니다. 여기는 LS2, 3가 있어요. 묶는 거는 여러분 하고 싶으신 대로 묶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은 저는 LS2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자, LS2, LS1, S를 자꾸 첨자로 쓰네요. LS1 플러스 LS3 플러스 LS1, LS3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은 논리 게이트 몇 개 쓰였는지 볼까요? AND 게이트 여기 하나, 괄호 앞에 하나 있죠? OR 게이트 하나, OR 게이트 하나, AND 게이트 하나 몇 개 쓰였어요? 4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소한의 논리 게이트를 사용하시오라고 한다면 아래의 논리식으로 써줘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논리식을 그냥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걸 쓰든 답안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접점 회로를 완성하라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뭐 2번 문제를 바탕으로 하시오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2번 문제가 간략화된 논리식을 이용해서 하라는 거였으면은 무접점 논리 회로도 우리가 간략화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경우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도 시험지에 이렇게 LS1, LS2, LS3 이런 식으로 입력이 주어져 있을 것이고 자, 이쪽에는 X 이렇게 해서 출력이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뭐 안 주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근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다 이런 틀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점선 사각형으로 뚫려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S1과 LS2는 무슨 게이트에서 만납니까? AND 게이트에서 만나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뭐라고요? AND 게이트에서 만납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가 완성된 그림을 보고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상하게 그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접속점을 찍냐 안 찍냐이지 그림이 어떻게 생겼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곡선으로만 그리지 말고 직선만 사용해서 명확하게 표시만 해주시면 어떻게 생겼든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LS1과 LS2는 AND 게이트로 만들어 주시고요. LS2와 LS3도 AND 게이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LS2와 여기 점 반드시 찍어 주셔야 되고 2와 3도
이렇게 AND 게이트에서 만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LS1과 LS3가 어디서 만나요? AND 게이트에서 만나야 돼요. LS1과 LS3가 이렇게 와서 어디서 만나요? AND 게이트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기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넘어갈 때 이렇게 해도 되냐? 아니면은 이렇게 점프해야 되냐?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안 되고요. 여기에 점만 안 찍으면 됩니다. 점을 찍어버리면 내가 잊는다는 뜻인데 점을 안 찍어버리면 그냥 지나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출제되는 다 논리 회로에는 이런 접속 비접속의 표기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줘야겠죠. 어쨌든 지금 그림이 봐도 이쁘지 않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답을 알고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AND 게이트로 묶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개가 묶여서 하나의 뭐예요? OR 게이트로 들어가게 되죠. 맞습니까? 하나의 OR 게이트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X라는 출력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뭐냐면 3 입력 OR 게이트. 그러니까 입력이 3개인 논리 게이트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이 부분은 3입력 OR 게이트고 지금 교재와 동일하죠. 해설과. 근데 만약에 2입력 논리 게이트를 이용하시오 또는 뭐 최소화된 논리식을 사용하여 논리 게이트를 그리시오라고 한다면 무접점 논리 회로를 그린다고 한다면 2입력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입력을 보시면 이렇게 LS2를 먼저 일단 입력부터 써줄게요. LS1, LS2, LS3. 자, 이쪽에는 X를 놓겠습니다. 자, 먼저 LS2가 나옵니다. 근데 누구랑 만나냐면은 이 괄호부터 해줄게요. LS1과 LS3가 어디서 만나요? OR 게이트에서 만나죠. 맞습니까? 여기 OR 게이트. 그 다음에 그것이 뭐랑 만나요? 이거랑 AND 게이트에서 만나요. 그쵸? 자, 그것이랑 OR 게이트에서 뭐가 만나냐면은 LS1과 LS3의 AND 게이트랑 만납니다. LS1과 LS3에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거랑 이렇게 와서 AND 게이트가 되는데 이 두 개가 어디서 만난다고요? OR 게이트에서 만난다고요. 이런 식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 보시면 2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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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입력 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 명확하게 봐야 되고요. 진리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카르노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논리식 정리도 하고 무접점 논리 회로까지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층 사무실용 건물에 삼선식의 6000V를 수전하여 200V로 채광하여 수전하는 설비를 하였다. 각종 부하 설비가 표와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참고 자료도 이용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테이블 스펙 문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전기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서 테이블 스펙 문제가 6번 이상, 5번 이상 출제된 문제는 바로 이 유형에 대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이 동력 부하 설비 표를 주고 그리고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표를 주고 그 다음에 조건을 주고 이를 통해서 소문제 7문제를 풀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전혀 겁먹을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뭐 실제 시험지로 받아본다면 그 페이지가 워낙에 길게 느껴지겠죠. 왜냐면은 표도 길고 조건도 있고 표도 2개에다가 소문제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1번부터 순차적으로 나아간다면 전혀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 그 과정을 제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긴 관계로 제가 종이를 들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조건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런 동력 부하의 역률은 모두 70%고 기타는 100%로 간주하고요. 자, 부하 설비 콘센트와 조명인 경우에는 전등은 60, 콘센트는 70, 전화교환용 정류기는 100%로 하고요. 만약에 변압기 용량을 산출할 때는 여유율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표준 규격으로 답해라 라는 말이 있고요. 자, 변압기 용량 산정 시 필요한 동력 부하 설비의 수용률은 전체 평균 65%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소문제를 풀기도 할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볼 것은 바로 1번 문제입니다. 동계 난방대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보일러용과 오일기원 펌프의 수용률이 55%일 때 난방 동력 수용 부하는 몇 킬로와트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면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률을 1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일러용과 오일 기어 펌프의 수용률은 55%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바로 표 1에서 할 수 있죠. 자, 난방은 겨울에만 틀잖아요. 난방, 보일러, 오일 기어, 온수 순환을 동계 동력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일러는 6.7kW, 오일 기어는 0.4, 온수 순환은 3.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온수 순환 펌프 3.7 곱하기 수용률 100% 더하기 6.7 더하기 6.7 더하기 0.4 곱하기 0.55를 해주면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7.61kW가 나오게 됩니다. 7.61kW. 자, 여기 숫자를 조금 붙여서 썼으니까 한번 이렇게 떼어서 쓸게요. 자,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아까 전에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이라고 했으니까 수용률이 1이 되는 것이고, 문제에서 준 대로 나머지 오일 기어랑 난방 펌프는 55% 수용률을 가지므로 6.7에다 0.4를 더해준 값을 0.55를 곱해서 수용 부하를 계산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계 난방 때 이제 난방 동력의 수용 부하가 되는 것이죠. 자, 2번은 뭐냐면 2번은 상용 동력, 하계 동력, 동계 동력에 대한 피상 전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것 유효 전력인데 피상 전력은 뭐예요?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런데 조건 첫 번째에 따르면 동력 부하의 역률은 모두 뭐라고 했어요? 7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하를 구할 때 이것을 보고 상용 동력, 하계 동력, 동계 동력을 보고 이것을 각각 역률 0.7로 나눠주면 그 부하에 대한 동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첫 번째로는 상용 동력의 피상 전력입니다. 상용 동력의 피상 전력.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고요. 자, 상용 동력은 26.5kW입니다. 그렇죠? 자, 26.5를 뭐로 나눠줘요? 0.7로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은 37.86kVA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계 동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킬로볼트암페어의 단위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자, 이 값은 52kW입니다. 그렇죠? 52를 0.7로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은요 74.29의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계 동력입니다. 동계 동력은 10.8kW입니다. 10.8kW를 0.7로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은요 15.43kV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소문제에는 37.86, 74.29, 15.43kVA라고 적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총 전기 설비 용량은 몇 kVA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 건물의 총 전기 설비 용량은 동력 설비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조명 및 콘센트 설비까지 포함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그냥 이것을 다 더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상용 동력입니다. 상용 동력은 계절에 관계없이 쭉 간다는 거예요. 하계 동력은요, 여름에만 쓰는 겁니다. 동계 동력은요, 겨울에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계와 동계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압기의 총 설비 용량을 결정을 할 때 이 둘 중에 둘 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큰 값만 고려해주면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하계와 동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큰 값으로 이용을 해주면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큰 값, 하계 동력만을 고려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총 전기 설비 용량이잖아요. 자, 총 전기 설비 용량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용 동력을 더해줍니다. 37.86. 하계와 동계 중에 큰 값을 더해줍니다. 74.29. 그 다음에 이것을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 2에서 봤던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75,880이죠. 자, 이것을 킬로와트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75.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꿔주면 75.88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3개를 더해주면은 그 값은요 188.03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상 변압기의 용량은 최소 몇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지워보고 한번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먼저 단상 변압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표 두 번째와 이 조건 두 번째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의 수용률은 전등은 60, 콘센트 설비는 70,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의 수용률을 가지고 있고요. 변압기 용량을 산출할 때 여유를 고려하지 않으며 표준 규격으로 답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 2를 통해서 볼게요. 자, 먼저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의 이제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등부터 나눠 보겠습니다. 전등.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 전등은 첫 번째 520, 1120, 45,100, 1200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를 520, 1120, 45,100 더하기 1200을 해주겠습니다. 전등. 근데 이게 전등 부하 설비는 수용률이 몇 %라고요? 60%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0.6이 됩니다. 0.6.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볼트 암페어죠? 그런데 이제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전등 부하 설비의 이제 피상 전력 같은 경우에는 28.76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옵니다. 이게 전등이에요. 두 번째, 이제 콘센트를 보겠습니다. 콘센트. 콘센트도 다 더해줍니다. 1500 더하기 440 더하기 3000 더하기 3600 더하기 2400 더하기 7200을 더해주고 수용률을 0.7을 고려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까지 고려를 해줘야 우리가 콘센트의 피상 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19kV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끝이 아니죠. 전화 교환용 정류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기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800이네요. 800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여기서 1은 수용률을 100%로 하기로 했으므로 800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0.8kV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 3번에 따르면 결국에 문제 4번에 따르면 단상 변압기의 용량은 최소 몇 kVA가 되어야 하는가를 물어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물어볼 때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역률로 나눠주고 또는 효율로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하별로 어떤 부등률이라든지 효율들이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지금 수용 부하와 함께 역률만이 나와 있으므로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계산할 때는 이것들을 전체 종합 역률로 나눠줌으로써 변압기 용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다 더해주게 되면은 4번으로 칭하면 28.76 더하기 19 더하기 0.8 이것을 계산해주면 48.56이 나오거든요. 48.56kVA. 근데 조건 3에 따르면 이제 뭐 기타는 100%로 간주한다라고 했으니까 역률을 100%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변압기 용량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건 3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표준 규격으로 용량을 답하라고 했으므로 48.56이 아니라 50kVA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의 단상 변압기 용량은 50kVA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상 변압기 용량은 50이에요. 50.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동력 부하용, 이제 조명 콘센트 설비가 아니라 동력 부하용 삼상 변압기의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계 동력과 하계 동력은 절대로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 둘 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계 동력용 부하 설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역률은 70%라고 했는데, 자, 동력 부하를 보시면, 자, 표 1에 나와 있죠? 26.5. 그리고 여기 52. 그쵸? 이거를 0.7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값은요, 0.65까지 곱해야 되죠? 수용률 0.65. 0.65는 어디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동력 부하 설비의 변압기 용량 산정 시 수용률은 평균 65%이다. 자, 이런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요거는 75kVA 선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원래 이게 72.89가 나오는데 표준이니까 75가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과 5번을 정리를 해보면 단상일 때는 50kVA의 변압기 용량이 있었고요. 삼상일 때는 동력 부하용 삼상 변압기 용량은 75kVA의 변압기 용량을 선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단상과 삼상 변압기의 2차 측 전류계용 변류기의 1차 측 전격 전류는 각각 몇 암페어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자, 어디서 헷갈리냐면은 2차 측 전류계용 변류기의 1차 측 전격 전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측인지 1차 측인지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2차 측에 쓰이는 전류계 용도의 변류기의 1차 측 전격 전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CT1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CT1. CT1은 뭐냐면 단상인 경우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헷갈릴 것 같네요. 단상이라고 할게요. 아마 이제 답안지에는 단상, 삼상을 구분 지을 수 있게 칸이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게 적으실 필요 없고 그냥 알맞은 칸에다가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단상인 경우의 변류기를 보겠습니다. 변류기. 1차 전격 전류.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이되냐면요. I1, 1차 전격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단상이기 때문에 전압분의 용량, 피상전력 하면 돼요. 근데 전압이 뭐냐면 2차 측, 그러니까 6000V를 수전해서 200V로 체감했으니까 2차 측 전류계용은 이 전압이 200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200이 되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변압기 용량 구한 거, 단상 변압기는 5만 kVA라고 했으니까 5만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1.25에서 1.5 정도의 변류기 여유율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하면은 그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312.5에서 375A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변류기의 전격에서 312.5와 375 사이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300이 있고요. 여기에 400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가까운 걸 그냥 선택하면 되는데 300의 5 그리고 400의 5 이렇게 선택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CT의 여유를 고려를 할 때 1.25배에서 1.5배거든요. 여기가 1.25배보다 좀 큰 것을 일반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뭐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냐면 400의 5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1의 이 전격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따라서 CT 단상 쪽에 설치하는 변류기의 1차 전격 전류는 400의 5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00의 5로 선정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1차 전격 전류가 400A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삼상 변류기. 삼상 쪽에 설치하는 삼상 변류기의 1차 전격 전류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I2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I2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삼상이므로 루트 3 곱하기 마찬가지로 200V인데요. 75,000이 되겠죠? 75kVA니까 여기에 1.25에서 1.5 정도를 곱해 주면은 우리가 이것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270.63에 여기 위에다 쓸게요. 화면이 잘리니까
63부터 324.7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사이에는 정격값이 존재합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죠? 바로 300의 5라는 변류비의 정격값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00의 5로 선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1차 정격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를 물어봤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주면 돼요? 300암페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차적으로 따라와서 결국에 어느덧 7번 문제까지 오게 됐는데요. 자, 7번 문제 보시면 역률 개선을 위해 각 부하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려고 할 때 보일러 펌프의 역률을 95%로 개선하려면 몇 킬로볼트 암페어의 전력용 콘덴서가 필요한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표 1을 보시면요. 난방 관계에서 보일러 펌프, 지금 보일러 펌프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보일러 펌프의 용량은 6.7kW의 유효 전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 용량 QC라고 하는 거는 P 탄젠트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되는데, 자, 여기서 P는 6.7kW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 1은 개선 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건 3에 따르면 조건 첫 번째죠. 동력 부하의 역률은 모두 70%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여기를 0.7 분의 1-0.7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준 거 빼기 여기 개선이 0.9로 개선한다는 거잖아요. 0.95로 개선하는 거네요. 0.95가 되고요. 분자는 루트 1-0.95의 제곱이 되어서,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력용 커피시터의 용량이 나오게 됩니다. 4.63kV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변형이 될 수 있냐면 여기 보일러 펌프의 역률이 아니라 다른 동력 설비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여유율을 여기 6번 소문제에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단상 변압기 용량을 고려를 할 때 이 조건이 아니라 이 표에 있는 이 설비 수치들이 좀 변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이 과정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하나하나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식으로 좀 파헤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한 번만 학습을 해두시면 나중에 이 테이블 스펙 문제는 오히려 배점이 높은 쉬운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심벌의 명칭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즉, 옥내 배선에 있어서 그림 기호를 묻는 문제가 그동안 한 6번 이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번 이상 출제되었는데 이 내용만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이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어서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설에 있는 그런 그림 기호도 다 같이 좀 학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보시면 WP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워터프루프의 약자인데요. 자, 근데 색칠이 지금 모든 원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전멸기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전등을 껐다 켰다 한다는 의미에서 전멸기였는데 이게 일종의 그냥 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위치의 WP, 워터프루프가 뭐죠? 바로 방수형입니다. 방수형, 워터프루프. 방수형. 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위치죠. 왜냐면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자, 스위치인데 옆에 T라는 문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T는 타이머라고 하거든요. 시퀀스에서. 자, 타이머 붙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타이머 붙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모양처럼 생겼나요? 무당벌레? 맞습니다. 무당벌레 같이 생긴 이 기호는 우리가 콘센트. 근데 이렇게 2구 이상인 경우에는 옆에 숫자를 적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의 구만 있다면 여기 숫자가 없어요. 근데 2구 이상인 경우에는 옆에 숫자를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콘센트 2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콘센트 2구. 또는 그냥 2구 콘센트라고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네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센트를 나타내고요. 이거는 3P, P라고 적혀 있습니다. P는 이제 극수를 나타내는 건데 3극 콘센트입니다. 3극 이상인 경우에는 극수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극 콘센트는 이렇게 3P 콘센트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고 3극 콘센트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E라고 써 있습니다. E는 이제 접지, earth의 약자인데요. 접지극 부치 콘센트입니다. 그래서 콘센트를 먼저 적어주시고 여기가 접지극 부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좀 추가적으로 적어볼까요? 자, 콘센트의 종류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색칠되어 있고 LK다. LK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는 빠짐 방지형이 됩니다. 빠짐 방지형.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가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EX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폭발 방지형입니다. 폭발 방지형. 이제 방폭형이라고도 했는데 용어가 변경되면서 최근에 폭발 방지형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접지 단자 부치도 있습니다. 접지 단자 부치. 이걸 이렇게 색칠하고 여기에 똑같이 기호를 해준 다음에 이 T가 이제 터미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접지 극 부치였잖아요. 자, 여기는 뭐냐면 접지 단자 부치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콘센트 모양의 옆에 이번에는 EL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전 차단기 부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걸림형이라고 있는데 걸림형. 우리가 지금 여기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 타이머 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콘센트 기호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T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다르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걸림형 콘센트입니다. 그래서 타이머 부치 콘센트 이런 것이 아니라 콘센트에 타이머 붙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빠짐 방지형, 폭발 방지형, 걸림형, 접지 단자 부치, 누전 차단기 부치 콘센트 이런 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의료용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표기를 해야 되고 지금 문제에서 나온 이 문항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심벌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이 문제 또한 옥내-배선의 그림 기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배전반이라든지 분전반이라든지 이런 제어반 등에 있어서 그림 기호를 작성하는 것도 이제까지 한 6번 이상 출제가 되었는데요.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은 옥내-배선의 그림 기호에서 이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 직사각형이 있을 때 X자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배전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X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져 있고 채워져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분전반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넥타이 모양으로 되어 있다. 색칠이. 그러면 이것은 제어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고 이 4번과 5번을 보시면 그림은 1번, 2번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각각의 틀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특별한 용도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용도냐면은 재해 방지, 전, 원, 회로, 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이중 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였어요? 배전반이었죠? 배전반. 그 다음에 재해방지, 전원, 회로용, 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호도 지금 소문제 5개로 나뉘어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 문제가 5점짜리다 라고 한다면 하나의 기호당 1점씩 부분 점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 이것만 좀 한번 기억할 때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만약에 또 출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점수를 쉽게 얻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도적인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지 보호장치, 일명 SPD라고 하죠.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를 기능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고 구조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여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1번 소문제가 기능에 따라 3가지, 2번 소문제가 구조에 따라 2가지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5점이다 라고 한다면 3가지로 분류하여서 3가지 맞게 쓰면 3점, 2가지 분류해서 2가지 맞게 쓰면 2점에서 총 5점으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유형이 5번 이상 출제될 정도로 동일하게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혹여나 이 문제가 또 출제되었을 때 맞힐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먼저 서지 보호장치라고 하는 것은 개폐 서지를 흡수 또는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보호장치죠. 개폐 서지라고 하는 거는 개폐, 말 그대로 열고 닫을 때 조작을 할 때 그때 발생하는 특히 진공차단기가 굉장히 개폐 서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차 측에 서지 흡수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것을 기능에 따라 그리고 구조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압을 쓰고요. 스위칭형. 이거는 구조와 기능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 정확해야 됩니다. 전압 스위칭형 또는 이제 전압 스위칭까지만 쓰셔도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분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형태를 나타내는 형을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전압 제한형.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전압 스위칭형과 전압 제한형이 섞여 있다라고 해서 복합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스위칭형, 전압 제한형, 복합형 3가지로 보시면 되고 이것이 뭐다? 기능에 따라 분류한 3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라고 씁니다. 그러면 구조에 따라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뉜다라는 것인데 자, 이거는 쉬워요. 1포트 SPD 2포트 포트가 2개 SPD. 이거는 기능에 따라, 이거는 구조에 따라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를 적어주면 되는데 자, 이러한 해설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압 스위칭형 서지 보호장치 같은 경우에는 서지가 없을 때는 평상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고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서지 전압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응답으로 임피던스가 낮아져서 서지 전류가 본인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전압 스위칭형 SPD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전압 제한형 SPD는 서지가 없을 때는 마찬가지로 고임피던스예요. 그런데 서지 전류와 전압이 증가하게 된다면 임피던스가 연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를 전압 제한형, 여기에는 급격히 낮아지는 거, 여기는 전압이 연속적으로 낮아지는 게 제한형입니다. 이 차이가 있고요. 스위칭은 그냥 0, 1처럼 열고 닫았다, 급격히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이거밖에 없는데 얘는 연속적으로 낮아지는 거. 그 다음에 복합형은 이 2개를 섞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구조에 따라는 이제 1포트, 2포트로 이렇게 나타낸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